나는 그의 손에 들린 카드 결제 내역서를 쳐다보았다. 금액 3천만 원. 하지만 내 손에는 반지가 없었다. 이혼해. 나는 지극히 평온하게 말했다. 마치 오늘 날씨 좋다고 말하는 것처럼. 박준서는 3초간 멍하니 있더니 이내 입꼬리를 올렸다. 그는 격렬적으로 펜을 던지며 말했다. 밀당하는 수법은 그만둬. 네가 그걸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3캐럿짜리 다이아 반지는 내 반년치 월급과 맞먹는 가격이었다. 그 반지는 최유라의 가느다란 손가락 위에서 눈부시게 빛나며 그녀의 가련한 얼굴을 더욱 애처롭게 만들고 있었다. 나는 쇼핑 영수증과 이혼 합의서를 박준서 앞에 나란히 놓았다. 히스테리도 눈물도 없었다. 박준서는 쓱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펜을 집어들어 휙휙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그의 눈에는 짜증과 확신이 가득했다. 내가 내일이면 틀림없이 후회할 것이라는 확신. 랭기, 내가 그 다이아 반지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박준서의 정장 주머니에서였다. 실물이 아니라 출력된 영수증이었다.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청담동의 한 주얼리 맞춤 제작샵에서 발급된 것이었다. 날짜는 지난달, 우리의 결혼 3주년 기념일 바로 전날이었다. 3주년 기념일에 그는 내게 50만 원짜리 전동 칫솔을 선물했다. 나는 그 영수증을 내가 읽던 민법 책 사이에 끼워두고 바로 그를 추궁하지 않았다. 박준서는 최근 매우 바빴다. 얼굴 보기가 힘들 정도였다. 그는 회사가 수백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 매일 새벽까지 야근한다고 했다. 그러다 어제 나는 그의 휴대폰 앨범에서 우연히 그 반지의 사진을 보았다. 그건 내게 주는 선물이 아니었다. 사진 속의 손은 가늘고 하였으며 손톱은 둥글고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었다. 다이아 반지를 낀 손가락은 와인잔을 가볍게 쥐고 있었다. 배경은 박준서의 서재 한 구석이었다. 그 구석에는 내가 그를 위해 직접 깎아준 목각상이 놓여 있었다. 나는 사진을 확대해서 반지의 디자인이 영수증의 모델 번호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누구인지 짐작이 갔다. 최유라. 그녀는 박준서의 대학교 시절 첫사랑이었다. 그들은 한때 열렬히 사랑했지만 최유라는 유학을 떠나기 위해 박준서를 버렸다. 3년 전 내가 박준서와 결혼한 지 2년째 되던 해에 최유라가 귀국했다. 사업이 난관에 부딪혀 옛 친구들을 만나 회포를 풀고 싶다고 했다. 그때부터 박준서의 야근은 잦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하룻밤 동안 생각을 정리했다. 울지 않았다. 심장 박동조차 빨라지지 않았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은 이미 그 뜨거웠던 사랑을 재처럼 쌓인 습관으로 마모시켰다. 다음 날 아침 박준서는 드물게 집에서 아침을 먹었다. 그는 급하게 죽을 떠먹으며 틈틈이 휴대폰을 쳐다보았다. 준서 씨, 나는 영수증을 그에게 반드시 밀어주며 날씨 얘기를 하듯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거 샀어? 박준서의 동작이 멈췄다. 그의 시선이 영수증에 닿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짜증으로 바뀌었다. 아, 그거 클라이언트 주려고 산 거야. 그는 얼버무리며 영수증을 치우려 했다. 나는 영수증을 손으로 눌렀다. 클라이언트? 3캐럿짜리 맞춤 제작 다이아 반지를? 어떤 클라이언트가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고 당신이 직접 사이즈까지 재러가야 할 만큼 중요하지? 나는 분노 없이 오직 신문하는 눈빛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박준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며 네가 너무 예민하게 군다는 표정을 지었다. 서민아, 제발 좀 성숙해질 수 없어?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유라야, 요즘 좀 힘든 일이 있어서 그 반지는 예전에 걔가 갖고 싶어 하던 거였어. 그냥 좀 보상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보상? 나는 이 단어를 되뇌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농담을 들은 것처럼. 그래, 보상. 예전에 내가 걔를 저버렸잖아. 지금은 또 사기까지 당해서 생활이 어렵대. 그냥 좀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네가 이럴 일이야? 우리 결혼한 사이잖아. 이 정도 신뢰도 없어?
박준서는 도덕적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다. 실례? 나는 싸늘하게 웃었다. 박준서 씨, 당신은 우리 부부 공동재산 3천만 원으로 당신의 첫사랑을 보상해주고 나한테 신뢰를 요구해? 당신이 그녀를 보상하는 방식이 약속을 상징하는 다이아 반지를 주는 거야? 그냥 선물일 뿐이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박준서는 목소리를 높였다. 걔 지금 많이 약해져 있어. 난 그냥 친구로서 걱정해주는 거라고.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다. 나는 몸을 돌려 서재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가져왔다. 내가 뭘 원하냐고? 당신 서명. 나는 서류를 그의 앞으로 밀었다. 출력된 이혼 합의서였다. 박준서는 합의서를 보고 처음에는 경악하더니 이내 큰 소리로 웃었다. 웃음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서민아, 또 그 수법이야? 그는 펜을 집어들어 손에서 빙빙 돌렸다. 이렇게 하면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 내 곁으로 돌아가서 더 잘해줄 거라고 생각해? 유치하게 굴지 마. 장난 아니야.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내 눈빛은 너무 맑아서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알았어. 원한다면 놀아주지. 박준서는 합의서를 펼쳤다. 그는 빠르게 훑어보았다. 합의서에는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모두 박준서에게 귀속되고 서민아는 위자료나 재산 분할 없이 개인 소지품만 가지고 나간다고 적혀 있었다. 박준서는 다 읽고 나서 얼굴에 경멸감을 더욱 짙게 드러냈다. 통도 크시네. 그는 이것이 내가 그를 굴복시키기 위해 일부러 취하는 태도라고 생각했다. 그는 나를 너무나 잘 알았다. 지난 3년간 나의 모든 감정 기복은 결국 타협으로 끝났으니까. 박준서 씨, 다시 말하지만 난 진심이야. 진심인 거 알아. 내가 너한테 고개 숙이길 바라는 진심. 맞지? 그는 펜을 들었다. 펜촉이 박준서라는 이름 아래 거침없이 움직였다. 아주 멋지게 서명했다. 그는 합의서를 내게 밀어주며 승리자의 자세로 말했다. 자, 서명 끝났어. 이제 만족해? 내일 당장 구청 가서 도장 찍자고. 네가 정말 그럴 배짱이 있는지 어디 한번 보자. 나는 펜을 들었다. 망설임 없이 서민아라는 이름 아래 내 이름을 적었다. 필체는 안정적이었고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박준서의 미소는 입가에 얼어붙었다. 그는 내가 서명하고 나서 그냥 화나서 그랬어라고 울거나 나를 껴안고 충동적이었던 걸 용서해달라고 애원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내가 합의서를 조심스럽게 챙겨 서류 봉투에 넣는 모습만 보았을 뿐이다. 내일 오전 9시 구청 앞에서 봐. 내가 말했다. 박준서는 나를 보며 문득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느꼈다. 이 여자는 너무나 평온했다. 마치 제3자처럼 너 진짜 이혼할 거야? 그가 떠보듯 물었다. 응, 진짜 이혼할 거야. 나는 그를 보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당신의 첫사랑을 위해 3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를 샀고 난 당신들을 정춘 성취시켜주는 거야. 그리고 나 자신도. 박준서의 마음속에 짜증이 밀려왔다. 그는 나를 통제하는 데 익숙했고 나의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에 익숙했다. 나의 평온함이 오히려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생각을 고쳐먹었다. 서민아는 직업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다. 그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는가? 그녀는 단지 이런 방식으로 그를 압박해서 더 많은 돈과 관심을 얻으려는 것뿐이다. 그는 다시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다. 좋아, 내일 보자. 후회하지 않길 바라. 나는 미소로 화답했다. 그것은 지난 3년간 내가 그에게 보여준 가장 진실하고 가장 편안한 미소였다. 랭아, 박준서는 내가 연기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온종일 내 전화를, 내 문자를 기다렸다. 미안해, 어제는 내가 너무 충동적이었어라고 내가 먼저 숙이고 들어오길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기다리지 못했다. 오후에 그는 바쁜 와중에 틈을 내 최유라에게 카톡을 보냈다. 일이 좀 복잡해졌어. 근데 괜찮아. 곧 처리할 수 있을 거야. 최유라가 답했다. 준서 씨, 나 때문에 무리하지 마.
혹시 올케 언니 쪽에서 곤란하면 난 괜찮아. 그냥 네가 힘든 게 싫어. 이 말에 박준서의 마음은 부드러워졌고 최유라가 정말 사려 깊다고 생각했다. 그에 비해 서민아의 생때는 정말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박준서는 심지어 조금 우쭐해졌다. 서민아의 이번 큰 수가 오히려 그에게 빠져나갈 명분을 준 셈이었다. 그는 이미 서민아의 평범함과 고인물 같은 결혼 생활에 실증이 나 있었다. 저녁 7시 박준서는 집에 돌아왔다. 집안 분위기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서민아는 그의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다. 서재에는 그의 그림과 책들이 가득했다. 결혼 후 그녀는 원래 다니던 갤러리 어시스턴트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대학원 준비에 전념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그녀는 그저 쓸모없는 유화와 조각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았다. 진짜 정리하는 거야? 박준서는 문틀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신문하는 듯한 말투로 물었다. 서민아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그림 몇 점을 말아서 튼튼한 화통에 넣었다. 정말 재산 포기하고 나갈 생각이야? 박준서가 비꼬았다. 합의서에 분명히 적혀 있잖아. 넌 개인 소지품만 가져가기로. 이 집, 저 차, 그리고 내 회사 지분들. 너 다 포기한 거라고? 서민아는 하던 일을 멈추고 돌아서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보았다. 박준서 씨, 나 이미 서명했어. 번복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책상으로 걸어가 서류 더미에서 새로운 문서를 꺼냈다. 다만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합의서에 명시된 혼인 후 재산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정의했으면 좋겠어. 박준서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역시 돈 얘기가 나오는군. 그는 생각했다. 뭘 추가하고 싶은데? 그의 말투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간단해. 서민아는 합의서의 마지막 부분을 가리켰다. 봐, 이 아파트는 당신 명의로 되어 있으니 당연히 당신 거고 주차장에 BMW X5도 당신 거야. 하지만 당신 회사 스텔라테크의 지분은 우리 각자 절반씩이야. 그건 당시에 우리 부모님이 창업 자금으로 대주신 돈으로 받은 거니까. 박준서는 냉소했다. 서민아, 바보인 척하지 마. 회사 지분은 이미 여러 번 희석됐어. 내 지분은 지금 2억도 안 돼. 그리고 합의서에는 혼인 후 재산 전부가 박준서 소유라고 되어 있어. 지분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 서민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 합의서는 당신 변호사가 만든 거라 허술해. 내가 말하는 건 회사 지분이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건 우리 어머니가 남겨주신 신탁펀드로 당신 회사에 투자한 그 부분이야. 박준서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다. 서민아의 어머니는 그녀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그녀에게 신탁펀드를 남겨주셨다. 그 돈은 서민아의 외삼촌이 관리하다가 그녀가 28세가 되어야 쓸 수 있었다. 그 돈의 정확한 액수를 박준서는 잘 몰랐다. 적지 않다는 것만 알았다. 그 돈, 이 집 인테리어 할 때 이미 다 쓴 거 아니었어? 박준서는 조금 찔렸다. 인테리어에는 일부만 썼어. 서민아가 평온하게 말했다. 나머지는 당신 회사가 막 설립됐을 때 엔젤 투자자 자격으로 서민아라는 이름으로 스텔라테크의 자회사 프로젝트 루미너스에 투입됐지. 그때 당신이 세금을 피하려고 옵션 계약서에 서명했잖아. 그 계약서 아직 내가 가지고 있어. 박준서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는 기억해냈다. 당시 회사가 막 시작해서 급전이 필요했고 서민아의 외삼촌이 정말로 돈을 보내왔었다. 하지만 그는 그때 서민아의 펀드는 자기 주머니 속의 돈이라고 생각했기에 조건은 매우 까다롭지만 기한이 아주 긴 옵션 계약서에 서명해버렸다. 만약 그 계약서대로라면 프로젝트 루미너스가 성공적으로 상장할 경우 서민아는 회사 미래 수익의 막대한 지분을 갖게 될 것이었다. 그 계약서는 무효야. 박준서는 버럭 소리쳤다. 그때 넌 내 아내였어. 우리는 한 몸이었다고. 법적으로 투자자는 독립된 개인이야. 서민아는 그 옵션 계약서를 가볍게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종이는 약간 누렇게 바랬지만 서명은 선명했다. 소송하고 싶으면 해도 좋아. 하지만 박준서 씨,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나는 당신이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재산을 포기한 거지. 내가 미래에 얻을 수 있는 것까지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 눈빛에는 박준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영민함이 서려 있었다. 박준서는 그 옵션 계약서를 보며 마음속에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문득 서민아의 평온함이 타협의 전조가 아니라 그녀가 이미 짜놓은 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박준서의 목소리가 약간 잠겼다. 원하는 건 없어. 그냥 당신이 알아줬으면 해서. 내가 빈손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단지 다른 방식으로 재산을 분할하기로 선택했다는 걸. 서민아가 말했다. 만약 당신이 이 옵션 계약서를 유지하는 데 동의한다면 난 이전 이혼 합의서를 그대로 이행할게. 당신한테 어떤 현금 보상도 요구하지 않을 거야. 박준서는 저울질했다. 프로젝트 루미너스의 전망은 좋지만 상장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지금 당장 2억도 안 되는 자산 때문에 서민아와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것은 가치가 없었다. 그는 서민아가 단지 자신에게 퇴로를 하나 남겨두려는 것이라고 믿었다. 좋아, 동의해. 박준서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하지만 더 이상 어떤 조건도 추가하면 안 돼. 물론이지. 서민아는 다시 웃었다. 이번 미소는 박준서에게 어딘가 섬뜩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몸을 돌려 계속해서 자신의 그림들을 정리했다. 박준서는 그녀의 분주한 뒷모습을 보며 문득 이 여자가 끔찍하게 낯설다고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매일 저녁을 차려주고 그의 귀가를 걱정하던 아내가 아니었다. 박준서의 마음속에 짜증이 밀려왔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최유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이면 나 완전히 자유의 몸이 돼. 그는 최유라의 부드러움 속에서 우러름받는 그 느낌을 되찾을 필요가 있었다. 링산, 다음날 아침 8시 30분, 서민아는 이미 몸단장을 마쳤다. 그녀는 아이보리색 캐시미어 코트에 짙은 회색 롱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평소 집에서 입던 헐렁한 실내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옅은 화장을 했고 입술은 차분한 말린 장미색이었다. 온몸에서 산뜻하고 세련된 마치 황골탈퇴한 듯한 아름다움이 풍겼다. 박준서는 그녀를 보며 속이 더 답답해졌다. 그는 서민아가 살이 빠졌지만 분위기는 훨씬 좋아졌다는 것을 발견했다. 가자. 서민아가 차키를 집어들었다. 잠깐만. 박준서가 그녀를 불렀다. 엑소 몰고 가려고? 내 차인데 왜 안 돼? 서민아가 의아하게 그를 쳐다보았다. 합의서에 분명히 엑소는 내 거라고 적혀 있잖아. 서민아가 웃었다. 박준서 씨, 잊었어? 이 차는 내 비자금으로 산 거야. 당시에 당신 회사 경비 처리하기 편하게 하려고 당신 명의로 했을 뿐이지. 하지만 실제 차량 구매 기록과 할부 상환 기록은 전부 나한테 있어. 박준서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이런 세세한 부분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는 습관적으로 자기 명의로 된 것은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 택시 타고 갈게. 박준서는 체면이 깎였다고 생각하며 씩씩거리며 집을 나섰다. 서민아는 그의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이 재산을 뺏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단지 그에게 그녀가 무지한 가정주부가 아니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다. 구시정각 구청 앞. 박준서는 정장을 차려입고 초조해 보였다. 그는 틈틈이 시계를 보며 서민아가 일부러 늦게 와서 기선제압을 하려는 건 아닌지 생각했다. 9시 5분 새로운 빨간색 포르쉐 카이엔이 길가에 멈춰섰다. 서민아가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트렁크를 열고 서류 봉투를 꺼냈다. 박준서는 멍하니 서 있었다. 저 차는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였다. 내 차야? 박준서는 다가가서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방금 샀어. 서민아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너 돈이 어디서 났어? 박준서는 충격에 빠졌다. 그는 서민아가 신탁 펀드 외에는 다른 수입이 없다고 생각했다. 사적인 일이에요, 박준서 씨. 당신과는 상관없어요. 서민아는 바로 박준서 씨라고 부르며 서먹하고 정중하게 선을 그었다. 박준서는 박준서 씨라는 호칭에 가슴이 따끔했다. 그는 서민아가 정말로 떠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나야, 진정해. 우리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박준서는 그녀의 손목을 잡으려 했다. 서민아는 그의 손을 피했다. 그녀는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를 보았다. 먼저 이 길을 선택한 건 당신이야. 박준서 씨, 당신이 다른 여자를 위해 3천만 원을 쓸 때 당신의 결혼은 이미 끝났다는 걸 알았어야지. 박준서는 할 말을 잃었다. 그의 마음속에 불만과 분노, 하지만 그보다 더 큰 통제 불능의 감정이 밀려왔다. 그는 서민아를 보았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이것은 그에게 큰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녀가 일부러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주의를 끌고 후회하게 만들려는 것은 아닐까? 미나야, 만약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꾼다면 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할 수 있어. 박준서는 말투를 부드럽게 하며 상황을 되돌리려 했다. 그는 자신이 조금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서민아가 울면서 그의 품에 안길 것이라고 믿었다. 됐어요. 서민아는 담담하게 구청 안으로 들어갔다. 수속 과정은 이상하리만치 순조로웠다. 서민아가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왔기 때문이다. 박준서는 서명할 때 손이 약간 떨렸다. 그는 여전히 기다렸다. 서민아가 마지막 단계에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헤어지기 싫다고 말하기를, 그는 심지어 너의 충동을 용서할게. 우리 집으로 돌아가서 잘 지내자는 대사까지 생각해 두었다. 직원이 두 사람에게 초록색 이혼 서류를 건넸다. 박준서는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었다. 그는 서류 위에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보며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는 정말로 이혼했다. 이렇게 빨리, 이렇게 간단하게. 그는 고개를 돌려 서민아를 보았다. 그녀도 그 초록색 서류를 들고 있었다. 얼굴에는 한 점의 슬픔도 없이 오직 홀가분한 표정뿐이었다. 박준서 씨, 최유라 씨와 행복하세요. 서민아의 목소리는 가볍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했다. 박준서는 갑자기 공포를 느꼈다. 그는 자신이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나야,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혀가 꼬이는 것 같았다. 서민아는 이미 몸을 돌려 출구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족쇄에서 풀려난 새처럼 가벼웠다. 박준서는 뛰쳐나갔다. 미나야, 너 정말 후회 안 해? 너 직업도 없잖아. 혼자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감정적으로 굴지 마. 박준서가 다급하게 외쳤다. 서민아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그녀의 입가에 신비로운 미소가 걸렸다. 누가 내가 직업이 없다고 했죠? 그녀는 서류 봉투에서 금박이 밝힌 명함 한 장을 꺼내 박준서에게 건넸다. 박준서는 명함을 받아들었다. 그 위에 적힌 직함은 그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서민아 이든 캐피탈, 이든 캐피터, 수석 파트너, 이든 캐피탈. 업계에서 매우 유명한 사모펀드 투자회사였다. 특히 첨단 기술 분야의 초기 투자에 능했다. 박준서의 회사 스텔라테크는 현재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모색하고 있었고, 이든 캐피탈은 그들이 가장 손잡고 싶어 하는 곳이었다. 박준서의 손이 떨렸다. 그는 고개를 들어 서민아를 보았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서민아의 미소는 더욱 찬란해졌다. 그녀는 박준서를 마치 광대를 보듯 쳐다보았다. 박준서 씨, 당신은 내가 지난 2년간 집에서 그림이나 그리며 놀고 있었다고 생각했나요? 랭씨, 박준서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수석 파트너, 이든 캐피탈,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의 눈에 서민아는 단지 가정을 위해 경력을 포기하고 그림 그리는 것 외에는 아무 재주도 없는 여자였다. 그녀의 모든 인간관계는 박준서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미나야, 장난치지 마. 네가 언제부터 무슨 파트너가 됐다는 거야? 내가 왜 몰라? 박준서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불안감이 묻어났다. 서민아는 가볍게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 자세는 우아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당신이 단 한 번도 나에게 관심을 가진 적이 없으니까요. 그녀가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대학원 시험에 떨어진 후에 한가롭게 지내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신탁 펀드 인맥을 이용해서
3년 전에 이미 이든 캐피탈의 내부 프로젝트에 비공개 파트너로 합류했죠. 당신 회사 초창기에 내가 줬던 그 돈, 그건 내가 이든 캐피탈 파트너로서 당신에게 한 개인적인 테스트 투자였어요. 박준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얘졌다. 그는 자신이 휴지 조각이라고 생각했던 그 옵션 계약서를 떠올렸다. 만약 서민아가 이든 캐피탈의 파트너라면 그녀가 프로젝트 루미너스의 한 투자는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닐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스텔라테크의 운영 방식, 재무 상태, 심지어 핵심 기밀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너 계속 날 속였던 거야? 박준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속인 적 없어요. 서민아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말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당신이 최유라 씨와 인생을 논하고 그녀를 위해 다이아 반지를 사느라 바쁠 때 나는 나 자신에게 걸맞은 여자가 되기 위해 바빴어요. 그녀는 손목을 들어 값비싼 여성용 기계식 시계를 보여주었다. 박준서가 사줄 수 있는 브랜드가 아니었다. 박준서 씨, 당신은 내가 재산을 포기한 게 당신에게 죄책감을 주려는 거라고 생각했죠? 서민아의 말투가 차가워졌다. 아니요. 내가 당신 아파트를 포기한 건 그 아파트 위치가 3개월 후에 도시 재개발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시세가 폭락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엑스오를 포기한 건 내 새 차가 당신의 낡은 BMW보다 훨씬 좋기 때문이고요. 박준서는 완전히 멍해졌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재산과 사업이 서민아 앞에서는 이토록 우습고 보잘것없어졌다. 그리고 당신의 2억도 안 되는 회사 지분은 더더욱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서민아는 자신의 빨간색 포르쉐 옆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다. 나는 이제 이든 캐피탈의 수석 파트너예요. 내가 투자하는 어떤 프로젝트든 그 수익률은 당신의 그 보잘것없는 지분보다 훨씬 높아요. 그녀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묵직한 엔진음이 박준서를 향한 무언의 조롱처럼 들렸다. 서민아는 차창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그를 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연민이 가득했다. 당신은 조강지처를 버렸다고 생각하겠지만 당신이 버린 건 당신의 사업을 비상하게 할 최고의 파트너였고 당신보다 투자를 더 잘하는 동반자였어요. 당신은 첫사랑을 보상하기 위해 3천만 원을 썼죠. 서민아가 가볍게 웃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보상을 위해 치른 대가는 아마도 당신 미래의 수십 배에 달하는 부와 당신의 모든 존엄성일 거예요. 박준서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마치 주문에 걸린 것처럼 그의 손에 들린 이혼 서류가 무겁게 느껴졌다. 그의 머릿속에는 최유라의 가련한 얼굴과 지금 서민아의 자신감 넘치고 강인한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깨달았다. 그는 이혼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부와 미래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제 손으로 자신을 끌어내린 것이었다. 미나야, 가면 안 돼. 박준서는 갑자기 앞으로 달려가 차창을 두드렸다. 박준서 씨, 우리 이미 이혼했어요. 서민아는 차창을 열지 않고 단지 입모양으로 그에게 말했다. 프로젝트 루미너스. 내 프로젝트 루미너스를 가져갈 순 없어. 박준서의 이성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건 당신의 프로젝트 루미너스가 아니에요. 그건 이든 캐피탈이 투자한 프로젝트죠. 서민아의 목소리가 차창 틈으로 새어나왔다. 거기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유감이지만 알려드리죠. 박준서 씨. 오늘부터 이든 캐피탈은 전면적인 투자 철회를 진행할 것이며 스텔라테크에 대한 어떠한 추가적인 협력도 중단할 겁니다. 서민아의 눈빛이 칼날처럼 박준서의 자만심을 꿰뚫었다. 박준서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투자 철회? 스텔라테크는 지금 시리즈 A 투자 유치의 결정적인 순간에 있었다. 만약 이든 캐피탈이 투자를 철회한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다. 안 돼, 미나야. 나한테 이럴 순 없어. 우린 부부였잖아. 아니, 우린 친구잖아. 이럴 순 없어. 박준서는 횡설수설했다. 서민아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기어를 넣고 엑셀을 밟았다. 빨간색 포르쉐는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쏜살같이 사라졌다. 박준서 혼자 구청 앞에 남겨졌다. 그의 손에는
그 금방 명함과 눈에 거슬리는 이혼 서류가 꽉 쥐어 있었다. 그는 차의 후미등이 거리 끝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문득 발밑에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줄곧 자신이 서민아에게 베풀어준 결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서민아가 그에게 부여한 일종의 보호막이었다. 그는 최유라의 3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를 위해 자신의 수억, 어쩌면 수십억 원짜리 미래를 망쳐버렸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최유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라야, 나 이혼했어. 최유라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 정말? 준서 씨, 너무 잘 됐다. 오늘 저녁에 내가 밥 살게. 널 위해 특별히 선물도 준비했어. 박준서는 최유라의 달콤한 목소리를 들으며 오한을 느꼈다.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달콤한 말이 아니라 이든 캐피탈의 자금이었다. 그는 일단 최유라를 안정시킨 후 서민아를 되돌릴 방법을 생각하기로 했다. 그는 서민아가 아직도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다. 그녀는 단지 복수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그는 서민아의 냉철함을 과소평가했고 최유라의 가치를 과대평가했다. 그는 몰랐다. 서민아의 진짜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랭모, 박준서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자 그는 몸서리를 쳤다. 그는 회사 재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빨리 확인해봐요. 이든 캐피탈이 프로젝트 루미너스에 투자한 돈,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들어왔는지. 5분 후 재무팀장이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가 다급했다. 대표님, 상황이 좀 이상합니다. 그 자금은 당시에 서민아 여사님 개인 명의로 해외 신탁펀드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의 주체는 분명히 이든 캐피탈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기를 투자자가 자발적으로 투자를 철회할 경우 스텔라테크는 7일 이내에 원가의 3배 가격으로 모든 지분을 되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배, 박준서는 벼락을 맞은 것 같았다. 이것은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서명인은 이든 캐피탈의 수석 법무관이었습니다. 저희가 당시에 너무 돈이 급해서 그런 부가 조항들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재무팀장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박준서는 이제야 깨달았다. 서민아는 그에게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밀한 상업적 청산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부터 그녀는 자신에게 퇴로를 마련해 두었고 그를 위해 함정을 파놓았다. 그는 서민아의 지난 3년간의 생활을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의도식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매년 몇 차례 해외의 아트페어에 참가했지만 그에게 동행을 허락하지 않고 단지 예술 교류라고만 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아트페어가 아니라 이든 캐피탈의 내부 회의나 투자 시찰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매년 서재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그녀가 영화를 본다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녀는 재무 분석이나 프로젝트 평가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박준서는 깊은 한기를 느꼈다. 그의 곁에서 3년간 잠들었던 여자가 사실은 실력을 숨긴 비즈니스 엘리트였다니. 그런데 그는 그녀의 지혜와 능력을 쓸모없는 소일거리로 치부했다. 그는 자신이 최유라 앞에서 서민아를 어떻게 깎아내렸는지 떠올렸다. 미나 걔는 밥하는 거 말고는 별 재주가 없어. 재미없고 밋밋하지. 지금 보니 재미없고 밋밋했던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박준서는 즉시 차를 몰아 최유라의 집으로 향했다. 그에게는 위로가, 분출구가 필요했다. 최유라의 오피스텔은 박준서가 월세를 대주고 있었다. 인테리어는 세련됐다. 자기야, 왔어? 최유라가 실크 가운을 입고 달콤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그녀의 손에는 3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드디어 자유로워진 거 축하해. 최유라가 박준서를 껴안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박준서는 그녀를 껴안았지만 한 점의 온기도 느낄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서민아의 차갑고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가득했다. 유라야, 너 요즘 아는 사람 중에 이든 캐피탈 사람 있어? 박준서가 물었다. 최유라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가 이내 자연스럽게 돌아왔다. 이든 캐피탈? 거긴 엄청 큰 회사잖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 너 예전에 외국에서 금융일 했다며? 박준서는 조금 의심스러웠다. 응, 근데 그건 작은 회사였지. 이든 캐피탈하고는 비교도 안 돼. 최유라가 다정하게 그의 팔짱을 꼈다. 그런 생각은 그만하고 우리 축하 파티하자. 내가 널 위해 찜요리 해놨어. 박준서는 최유라를 보며 문득 그녀의 미소가 어딘가 부자연스럽다고 느꼈다. 그는 최유라가 귀국한 후 계속해서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박준서의 도움을 필요로 했던 것을 떠올렸다. 유라야, 솔직히 말해봐. 너 귀국한 거 다른 목적 있는 거 아니야? 박준서는 직감적으로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최유라의 얼굴색이 완전히 변했다. 준서 씨,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돌아온 건 네가 보고 싶어서야. 그때 널 떠난 걸 후회했단 말이야. 최유라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연기는 매우 실감났다. 하지만 박준서의 마음은 이미 무뎌져 있었다. 그는 서민아의 평온함과 단호함을 겪고 나서 이제 최유라의 눈물이 그저 짜증스럽게 느껴졌다. 그만해. 박준서가 그녀를 밀쳤다. 그 반지 돌려줘. 최유라가 멍하니 서 있었다. 뭐라고? 반지 돌려달라고 했어. 박준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건 우리 부부 공동 재산으로 산 거야. 이혼했으니 그 반지는 재산 분할 대상에 속해. 최유라의 눈물이 순간 멎었다. 그녀는 분노에 차서 박준서를 쏘아보았다. 박준서, 너 변했어. 예전에는 나한테 이러지 않았잖아. 네가 나한테 준 걸 다시 뺏어가겠다고? 예전에 내가 어땠는지는 예전 일이야. 박준서가 차갑게 말했다. 지금 내 회사가 큰 문제에 빠졌어. 돈이 필요해. 이 반지는 담보로 맡길 수 있어. 최유라는 한 걸음 물러서며 손을 등 뒤로 숨겼다. 안 줘. 이건 네가 나한테 준 거야. 안 준다고? 박준서가 웃었다. 웃음소리에는 절망과 조롱이 섞여 있었다. 최유라, 내가 모를 줄 알아? 네가 귀국한 건 내가 아니라 외국에서 진 빚을 피하기 위해서잖아. 박준서의 말은 무거운 망치처럼 최유라의 얼굴을 내리쳤다. 최유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박준서가 이미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무슨 헛소리야. 최유라가 소리쳤다. 연기 그만해. 박준서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해외 채무 독촉장이 떠 있었다. 사설 탐정시켜서 알아봤어. 너 외국에서 거액의 도박빚을 졌더군. 귀국해서 호구 하나 잡으려던 거 맞지? 최유라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완전히 위장을 잃었다. 그래, 어쩔 건데. 박준서, 너 서민아가 무슨 좋은 사람인 줄 알아? 걔는 계속 널 계산하고 있었어. 넌 걔한테 속은 거야. 최유라가 히스테리하게 외쳤다. 서민아는 날 속이지 않았어. 그녀는 단지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했을 뿐이야. 박준서가 평온하게 말했다. 그는 최유라를 보며 눈에는 혐오감만 남았다. 그리고 너, 최유라. 넌 3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로 내 전 재산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넌 너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했어. 박준서는 더 이상 최유라와 얽히지 않았다. 그는 최유라의 문제가 자신의 스텔라테크를 무너뜨릴 마지막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최유라의 오피스텔을 떠났다. 그는 서민아를 만나야 했다. 반드시 그녀를 되돌려야 했다. 박준서의 마음속에서 서민아의 수석 파트너라는 직함은 분명 그녀가 화가 나서 거짓말을 한 것이거나 이제 막 입문한 초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서민아의 명함에 적힌 주소, 이든 캐피탈의 본사 빌딩으로 차를 몰았다. 그 빌딩은 60층 높이로 도시 CBD의 가장 중심에 있었다. 부와 권력을 상징했다. 박준서는 건물 아래에 서서 서민아의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지만 전화를 받은 것은 서민아가 아니라 직업적인 미소를 띤 비서였다. 네,
이든 캐피탈 서미나 수석님 비서실입니다. 누구시죠? 박준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정말로 서미나의 사무실이었다. 저는 박준서입니다. 서미나 씨의 전남편입니다. 그녀를 만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준서 고객님. 수석님께서는 지금 회의 중이시며 오늘 오후 일정은 이미 꽉 차 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정중하지만 거리가 느껴졌다. 프로젝트 루미너스에 관한 일이라고 전해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박준서가 다급하게 말했다. 비서는 잠시 멈췄다. 수석님께서 이미 지시하셨습니다. 프로젝트 루미너스에 관한 모든 협의 사항은 저희 법무팀과 직접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님께서는 당분간 스텔라테크의 어떤 프로젝트에도 관여하지 않으실 예정입니다. 딸깍 전화가 끊겼다. 박준서는 패배자처럼 이든 캐피탈 빌딩 앞에 서서 유리 외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아내를 잃었고 재산을 잃었고 미래를 잃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가 첫사랑을 위해 사준 3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 때문이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서미나는 복수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있었다. 그는 이든 캐피탈이 투자를 철회하기 전에 이 거대한 실수를 만회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링레오. 문전박대를 당한 박준서는 극심한 불안에 휩싸였다. 그는 서둘러 회사로 돌아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서미나의 진짜 신분과 이혼 사실을 숨기려 애쓰며 단지 이든 캐피탈의 파트너가 프로젝트의 새로운 요구사항을 제시했다고만 말했다. 프로젝트 루미너스는 스텔라테크의 간판 프로젝트였다. 투자가 철회되면 회사는 자금난에 직면하게 되고 심지어 경쟁사에게 인수될 위험도 있었다. 대표님, 3배 환매라니요. 저희는 그 돈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재무팀장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방법을 찾아봐요. 은행에 담보를 잡든 사채를 쓰든. 박준서는 거의 절규하듯 소리쳤다. 은행 쪽은 지금 투자 심사를 진행 중이라 지금 담보를 잡으면 오히려 의심만 살 겁니다. 그리고 사채는 우리에게는 7일의 시간이 있어. 7일 안에 반드시 해결해야 해. 박준서는 재무팀장의 말을 끊었다. 그는 서미나가 그에게 준 7일이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양동작전을 펴기로 했다. 한편으로는 돈을 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서미나에게 매달리는 것이었다. 다음 날 박준서는 값비싼 장미꽃다발과 서미나가 좋아하던 작은 선물들을 있는 대로 챙겨서 서미나의 아파트 앞으로 갔다. 서미나의 아파트는 그녀가 결혼 전에 직접 산 것이었다. 박준서는 줄곧 그곳이 평범한 싱글용 오피스텔이라고만 생각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곳은 그녀가 자신을 위해 남겨둔 비밀 기지였을지도 모른다. 그는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연 것은 깔끔한 앞치마를 두른 중년의 가사도우미였다. 저기 서미나 씨 계신가요? 박준서는 미소를 지었다. 사모님은 출장 가셨습니다. 아주머니가 대답했다. 출장이요? 어디로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일정은 제가 잘 모릅니다. 누구시죠? 저는 친구입니다. 박준서는 전남편이라는 말을 차마 입에 담지 못했다. 사모님께서 요즘 매우 바쁘셔서 어떤 친구도 만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주머니는 말하고 문을 닫으려 했다. 박준서는 재빨리 손으로 문을 막았다. 잠깐만요. 아주머니, 꽃이라도 전해주십시오. 아주머니는 꽃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박 선생님, 사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꽃은 받지 않고 서류만 받겠다고요. 꽃은 썩지만 서류는 불을 가져다 준다고 하셨습니다. 박준서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서미나의 모든 말은 칼날처럼 그의 가장 자존심 상하는 부분을 정확히 찔렀다. 박준서는 서미나의 출장이 분명 자신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힘없이 차로 돌아와 서미나의 외삼촌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미나의 외삼촌은 그녀의 신탁 펀드 관리인이자 그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하게 서미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외삼촌, 저 준서입니다. 미나가 투자를 철회하려고 합니다. 외삼촌께서 좀 말려주실 수 없을까요? 프로젝트 루미너스는 죄가 없습니다. 그건 저희 공동의 피와 땀이라고요. 박준서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전화기 저편의 외삼촌은 잠시 침묵했다. 이윽고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서방, 이번에 자네가 너무 심했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그 최유라라는 여자에게 홀렸던 겁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앞으로는 그녀와 깨끗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미나에게 정말 잘하겠습니다. 박준서가 다급하게 약속했다. 자네와 최유라 그 여자 일은 미나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외삼촌이 한숨을 쉬었다. 알고 있나? 미나가 자네 회사가 가장 어려울 때 자신의 신탁 펀드를 써서 자네의 급한 불을 꺼줬다는 걸. 미나는 자네를 위해서 이든 캐피탈과 그 옵션 계약을 맺었던 거야. 원래는 그렇게까지 아등바등할 필요도 없었어. 박준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줄곧 서미나가 자신의 덕을 봤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서미나가 그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다. 외삼촌, 그럼 제발 미나 좀 설득해 주세요. 지금 회사가 정말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외삼촌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박서방, 우리 미나는 사랑 때문에 바보 같은 짓을 할 여자가 아닐세. 미나가 내린 결정은 아무도 바꿀 수 없어. 나한테 애원할 시간에 자네가 왜 자네를 성공시켜줄 아내를 버리고 그저 받아가기만 하는 첫사랑을 선택했는지나 잘 생각해보게. 정말로 되돌리고 싶다면 자네의 진심을 보여줘. 꽃이 아니라 행동으로. 외삼촌은 전화를 끊었다. 박준서는 차 안에 앉아 전례 없는 무력감을 느꼈다. 그는 행동에 나섰다. 그는 회사 법무팀을 통해 서미나의 옵션 계약서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려 했다. 그러나 이든 캐피탈의 법무팀은 국내 최고 수준이었다. 그들은 곧 이든 캐피탈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내용은 매우 엄중했으며 만약 스텔라테크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천문학적인 위약금과 법적 소송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박준서는 이제야 서미나의 모든 단계가 심사숙고 끝에 나온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완벽한 비즈니스적 분리를 실행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는 문득 최유라가 떠올랐다. 최유라는 이제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는 회사로 돌아왔는데 최유라가 먼저 찾아와 있었다. 박준서, 너나 좀 도와줘야겠어. 최유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예전의 가련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무슨 일이야? 박준서가 피곤하게 물었다. 그 사람들이 날 찾아왔어. 당장 돈 안 갚으면 날 해외로 팔아버리겠대. 최유라의 목소리가 울먹였다. 그 사람들 내 도박 빚말이야? 박준서가 미간을 찌푸렸다. 응, 당장 1억을 갚으래. 최유라가 박준서의 옷소매를 잡았다. 준서 씨, 이제 네가 내 유일한 의지야. 너 이혼했잖아. 날 도와줘야 해. 박준서는 최유라를 보며 문득 그녀가 지독하게 추악하다고 느꼈다. 그녀는 그가 이혼했으니 마음껏 그의 피를 빨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1억? 최유라, 너 지금 내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 난 지금 수십억 원이 필요해. 박준서가 분노에 차 그녀를 밀쳐냈다. 내가 이혼했다고 내 구세주라도 된 줄 알아? 넌 날 사랑하잖아. 나한테 보상해주고 싶다며. 최유라가 소리쳤다. 보상? 박준서가 냉소했다. 내가 널 보상한 대가가 바로 내 회사와 내 미래야. 최유라, 가. 난 내 골치 아픈 일에 신경 쓸 돈도 시간도 없어. 최유라는 완전히 절망했다. 그녀는 박준서를 보며 눈에 원망을 가득 담았다. 박준서, 후회하지 마. 너 서미나 그 여자 때문에 날 버렸어. 두고 봐. 최유라는 악담을 퍼붓고 문을 박차고 나갔다. 박준서는 의자에 앉아 심신이 지쳐 있었다. 그는 마침내 최유라의 본 모습을 보았고 서미나의 가치를 완전히 깨달았다. 그는 서미나에게 빌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링치. 박준서는 그녀를 되돌리기 위한 계획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자아구원의 희극에 가까웠다. 그는 매일 아침 이든 캐피탈 빌딩의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서미나를 기다렸다. 그러나 서미나의 차는 매일 정시에 드나들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차창을 내리고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이든 캐피탈의 투자 철회 기한이 다가오고 있었다. 박준서의 회사는 전례 없는 위기에 빠졌다. 은행 측은 소문을 듣고 대출금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잠재적인 투자자들도 스텔라테크의 핵심 프로젝트인 루미너스의 거대한 법적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소문에 망설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준서는 마침내 한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서미나를 막아섰다. 서미나는 말쑥하게 차려입은 몇몇 비즈니스 인사들과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화기애애하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서미나는 상석에 앉아 몸짓 하나하나에 결정권자의 풍모가 배어 있었다. 박준서는 체면을 무릅쓰고 달려들었다. 미나야. 서미나와 그녀의 손님들은 모두 대화를 멈추고 박준서를 쳐다보았다. 박준서는 형편을 따질 겨를도 없이 서미나 앞으로 달려가 허리를 숙이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미나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정말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 그의 등장은 레스토랑 전체의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서미나는 손에 든 식기를 내려놓고 평온하게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낯선 사람을 대하는 듯한 무관심만 있었다. 박준서 씨, 언행에 주의해 주세요. 서미나 옆에 있던 남자가 즉시 일어나 경계하는 눈빛으로 박준서를 보았다. 나는 이 여자 전 남편이요. 박준서는 그 남자에게 소리쳤다. 전 남편? 그 남자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서미나를 보았다. 죄송합니다. 김 대표님, 사적인 일입니다. 서미나는 손님에게 미소 지으며 이내 박준서를 향해 말했다. 박준서 씨, 우리 사이는 이미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제 일에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내 일 방해하러 온 거 아니야. 빌러 온 거야. 박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프로젝트 루미너스는 자금이 없으면 안 돼. 그건 내 꿈이야. 이렇게 잔인하게 굴 순 없어? 잔인하다고요? 서미나의 목소리는 가볍지만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힘이 있었다. 박준서 씨, 당신이 3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로 내 마음에 상처를 냈을 때 당신은 그게 잔인하다고 생각했나요? 내가 당신을 위해 집안일을 하고 경력을 포기하고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했을 때 당신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죠.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단지 계약대로 일을 처리할 뿐인데 당신은 내가 잔인하다고 말하네요. 우린 부부였잖아. 이미 아니에요. 서미나는 가차없이 그의 말을 끊었다. 박준서 씨, 나는 당신에게 기회를 줬어요. 당신이 최유라 씨에게 반지를 사주기 전에 나는 당신에게 가정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암시했죠.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첫사랑을 선택했어요. 그녀는 손님들을 향해 정중하게 설명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전남편이 아직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지 못한 것 같군요. 박준서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다. 그는 이 업계 엘리트들 앞에서 자신이 완전히 웃음거리로 전락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서미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미나의 경호원이 즉시 다가와 그를 막았다. 박 선생님, 자중하십시오. 경호원이 차갑게 말했다. 박준서는 서미나가 마치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우아하게 다시 나이프와 포크를 드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졌다는 것을 알았다. 체면도 실리도 모두 잃었다. 그는 힘없이 레스토랑을 떠났다. 회사로 돌아오자 그는 더 끔찍한 소식을 접했다. 최유라가 그의 경쟁사 비상테크의 김 대표와 접촉했던 것이다. 김 대표는 그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왔다. 최유라와 김 대표가 술집에서 다정하게 술을 마시는 사진이었다. 박 대표, 요즘 자금 사정이 좀 어렵다면서? 김 대표가 보낸 카톡은 도발로 가득했다. 최유라 씨가, 아니,
자네 첫사랑이 프로젝트 루미너스에 대한 내부 자료를 좀 주더군. 우리 비상테크를 위해 이렇게 좋은 사전 조사를 해줘서 아주 고맙게 생각해. 박준서의 손가락이 떨렸다. 그는 분노에 차 휴대폰을 집어 던졌다. 최유라. 그가 3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로 보상해주려 했던 그 여자가 그가 가장 어려울 때 그를 배신하고 회사 핵심 기밀을 팔아넘겼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최유라는 처음부터 김 대표가 그의 곁에 심어놓은 스파이였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박준서의 죄책감을 이용해서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빼낸 것이다. 그리고 서민아, 그가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조강지처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를 보호하고 있었다. 박준서는 극심한 메스꺼움을 느꼈다. 그는 가짜 첫사랑을 위해 진짜 현모양처이자 비즈니스 파트너를 포기했다. 그는 변호사에게 연락해 최유라를 고소하려 했지만 변호사는 최유라가 단지 정보를 제공했을 뿐이고 비상테크와의 거래는 현금으로 이루어져 증거를 남기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준서는 완전히 절망했다. 그는 이든 캐피탈의 지분을 되살 돈도 없고 프로젝트 기밀은 유출되었다. 스텔라테크는 이미 벼랑 끝에 서 있었다. 그는 텅 빈 사무실에 앉아 문득 서민아를 떠올렸다. 서민아의 평온함은 냉담함이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어 본 후의 초탈함이었다. 그녀는 이미 최유라의 존재를 알았고 이 결혼의 결말을 예견했다. 그녀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모든 것을 끝냈고 자신의 이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했다. 박준서는 이제야 마침내 깨달았다. 서민아의 수석 파트너라는 직함은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인생이었다. 그녀는 그가 필요 없었다. 그가 그녀를 필요로 했던 것이다. 링바, 서민아가 이혼을 제안한 지 열흘째, 스텔라테크의 자금줄은 완전히 끊겼다. 이든 캐피탈은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 스텔라테크의 7일 이내에 3배 환매를 완료하라고 요구했다. 동시에 비상테크는 프로젝트 루미너스를 전면적으로 베끼기 시작했고 더 낮은 가격으로 시장을 잠식해 들어왔다. 박준서의 회사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그는 아파트를 팔고 고급차를 담보로 잡았지만 여전히 환매 자금을 다 모으지 못했다. 그는 심지어 최유라에게 준 다이아 반지를 팔 생각도 했지만 최유라는 이미 그 반지와 함께 자취를 감춘 뒤였다. 그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는 파산했다. 박준서는 호화로운 빌라에서 나와 교회의 허름한 원룸으로 이사했다. 그는 잘 나가던 IT 엘리트에서 빚더미에 앉은 실패자로 전락했다. 그는 술에 빠져 살며 온종일 서민아에 대한 후회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서민아의 개인 번호였다. 박준서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서민아가 마침내 마음이 약해졌다고 생각했다. 미나야, 너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예요. 서민아의 목소리는 일기예보를 전하듯 평온했다. 미나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최유라한테 속았어. 걔가 김 대표랑 짜고 회사 기밀을 빼돌렸어.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우리 3년간의 부부정을 봐서라도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박준서는 모든 억울함과 절망을 쏟아냈다. 서민아는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했다. 이윽고 입을 열었다. 박준서 씨, 내가 전화한 건 당신의 참여를 들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그냥 통보하려고요. 우리가 지난번 이혼 합의서에서 다뤘던 프로젝트 루미너스 옵션 계약의 인수인계가 완료되었다는 걸요. 그녀가 담담하게 말했다. 인수인계? 그게 무슨 뜻이야? 박준서는 이해하지 못했다. 이든 캐피탈이 스텔라테크의 남은 자산을 전부 인수했어요. 모든 특허와 기술 인력을 포함해서요. 서민아가 말했다. 스텔라테크는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든 캐피탈 산하의 자회사가 됐죠. 박준서는 벼락을 맞은 것 같았다. 그는 이든 캐피탈이 단지 투자를 철회한 줄만 알았는데 그들이 아예 그의 회사를 인수해버렸다니. 안 돼. 이럴 순 없어. 그건 내 피와 땀이라고. 박준서가 분노에 차 소리쳤다.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서민아의 목소리에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다.
당신이 당시에 서명한 계약서에 따라 환매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든 캐피탈은 우리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최저가로 스텔라테크의 모든 자산을 인수할 권리가 있어요. 너 처음부터 날 계산하고 있었구나. 먼저 나를 계산한 건 당신이죠. 서민아가 그의 말을 정정했다. 박준서 씨,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당시에 당신이 나한테 일을 그만두라고 한 건 나를 당신 곁에 보잘것없는 부속품으로 만들려는 거였잖아요. 당신이 우리 어머니의 신탁 펀드를 탐내고 있었다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았냐고요? 서민아의 목소리가 엄숙해졌다. 알려주죠. 내가 당신과 결혼한 건 어머니의 유언을 따르기 위해서였어요. 어머니는 내가 적합하고 잠재력 있는 창업가를 찾아 투자하기를 바라셨죠. 당신, 박준서가 바로 내가 선택한 그 잠재력 있는 주식이었어요. 박준서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결혼이 사실은 단지 투자 심사였다니. 나는 지난 2년간 당신을 통해 스텔라테크의 운영 방식을 파악하고 당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평가했어요. 나는 한때 당신이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서민아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다. 하지만 당신은 3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 하나에 당신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드러냈어요. 당신은 눈앞에 작은 이익만 얻을 자격이 있을 뿐 장기적인 미래를 가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죠. 박준서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럼 지금 내 회사를 인수한 건 나한테 복수하려고? 아니요, 손실을 막기 위해서예요. 서민아가 말했다. 스텔라테크의 핵심 자산과 기술 인력은 이든 캐피탈에게 아직 가치가 있어요. 당신, 박준서에 대해서는 당신은 이미 어떤 가치도 잃었어요. 서민아의 말은 박준서의 모든 환상을 완전히 박살냈다. 내가 전화한 건 그냥 알려주려고요. 당신 명의의 모든 채무는 이든 캐피탈이 이미 다 청산했어요. 서민아가 말했다. 당신은 이제 깨끗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유인이에요. 당신 인생 잘 사세요. 뭐? 잠깐만. 정말 날 용서해 줄 수 없는 거야? 박준서가 애원했다. 용서? 서민아가 웃었다. 웃음소리에는 싸늘함이 묻어 있었다. 박준서 씨, 당신은 단 한 번도 나에게 상처를 주지 못했어요. 나는 당신에게서 내 투자를 회수했고 내 인생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제거했을 뿐이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나 자신의 진짜 가치를 깨닫게 해줬으니까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서민아는 전화를 끊었다. 박준서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는 천장을 보았다. 그곳은 잿빛이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서민아는 그가 보호해야 할 가정주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냉철하고 강인하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여자였다. 그리고 박준서는 가짜 첫사랑을 위해 제 손으로 자신의 보호막과 부의 원천을 다른 사람에게 밀어버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단지 그의 지독한 자만심 때문에. 링조, 전화를 끊은 후 서민아의 마음에는 큰 동요가 없었다. 그녀는 이든 캐피탈의 최고층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통유리창 밖으로는 도시의 네온 사인이 반짝였다. 그녀의 비서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수석님, 스텔라테크의 자산 청산은 완료되었습니다. 새로운 경영진도 배치되었습니다. 비서가 보고했다. 서민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프로젝트 루미너스의 핵심 기술팀은 유지하고 박준서 씨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서민아는 창밖을 보며 3년 전으로 생각에 잠겼다. 박준서와 결혼한 것은 분명 투자의 목적이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유명한 투자자였고 임종 전에 그녀에게 진정한 부는 상속이 아니라 안목으로 얻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어머니는 서민아에게 결혼을 통해 비즈니스를 배우고 삶 속에서 파트너를 선택하라고 했다. 박준서는 당시 젊고 유능했으며 사업에 대한 열정이 넘쳤다. 완벽한 투자 대상처럼 보였다. 그러나 결혼 생활의 평범함과 최유라의 등장은 서민아가 이 투자를 조기에 끝내게 만들었다. 그녀가 박준서에게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가 최유라에게 돈을 보내기 시작한 것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암시적으로 박준서에게 물었다. 우리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 계획을 좀 세워야 하지 않을까? 박준서는 당시 그저 괜찮아. 돈은 다 내가 관리하니까 넌 신경 쓸 필요 없어. 라고 얼버무렸다. 그는 그녀가 무지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이미 이 실패한 투자에서 온전히 빠져나오기 위한 판을 짜기 시작했다는 것을 몰랐다. 서민아는 책상 위에 휴대폰을 들었다. 화면에 새로운 메시지가 떴다. 그녀의 외삼촌이 보낸 것이었다. 축하한다, 얘야. 드디어 내 어머니가 내준 시험을 통과했구나. 어머니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해냈어. 서민아는 후련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남자에게 의지해야 하는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이든 캐피탈의 최연소 수석 파트너였고 막강한 힘을 쥐고 있었다. 미래는 창창했다. 며칠 후 업계에 폭발적인 뉴스가 퍼졌다. 스텔라테크가 파산하고 이든 캐피탈의 헐값에 인수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이 소식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사람들은 스텔라테크와 같은 잠재력 있는 회사를 삼킬 만큼 큰 손이 과연 누구인지 추측했다. 박준서의 친구와 협력사들은 모두 그를 피했다. 그들은 박준서가 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이번에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최유라 쪽도 타격을 입었다. 비상테크의 김 대표는 그녀를 이용한 후 즉시 그녀를 버렸다. 최유라의 채무 문제가 다시 불거졌고 그녀는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박준서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다. 최유라는 박준서의 허름한 원룸을 찾아냈다. 박준서, 너나 좀 도와줘야겠어. 최유라가 방으로 뛰어들어오다 박준서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난 널 도울 수 없어. 박준서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그는 딱딱한 빵을 씹고 있었다. 네가 스텔라테크 인수했다며. 너 아직 돈 있잖아. 최유라가 소리쳤다. 스텔라테크를 인수한 건 서민아야. 이든 캐피탈이라고. 박준서가 차갑게 말했다. 나도 이제 너랑 똑같아. 아무것도 없고 빚만 잔뜩 있어. 최유라는 그제야 박준서가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믿었다. 그녀의 눈에 혐오가 스쳤다. 정말 한심한 놈. 최유라가 욕을 퍼부었다. 그 아줌마한테 제대로 당했구나. 그 여자 때문에 날 버리더니. 박준서는 최유라를 보며 문득 후련해졌다. 그가 한때 매료되었던 첫사랑은 그저 탐욕스럽고 어리석은 여자에 불과했다. 최유라, 나는 널 위해 3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를 샀지만 너는 나에게 수십억 원의 손실을 안겨줬어. 박준서가 평온하게 말했다. 너와 나 사이는 이미 깨끗하게 청산됐어. 최유라는 박준서에게서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 화를 내며 떠났다. 박준서는 최유라의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더 이상 어떤 파문도 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잃은 것이 돈이 아니라 존엄과 신뢰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제야 이 결혼 생활에서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가졌다. 그는 자만했고 아내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으며 곁에 있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 그는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에게는 아직 기술과 경험이 있었다. 그는 맨바닥부터 시작해서 자신을 증명해야 했다. 2년 후 박준서는 기술 컨설팅으로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다. 그는 더 이상 허황된 부를 좇지 않고 침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는 다시 이번에는 작지만 안정적인 분야를 선택했고 더 이상 일확천금을 노리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한 산업 포럼에 특별 연사로 초청받아 경험을 공유하게 되었다. 행사장은 사람들로 붐볐다. 박준서는 구석에 앉아 무대 위 연사들의 발표를 듣고 있었다. 갑자기 사회자가 극도로 공손한 어조로 거물급 연사를 소개했다. 다음으로 이든 캐피탈의 최연소 수석 파트너이신 서민아 여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서는 벌떡 고개를 들었다. 스포트라이트 아래 서민아는 몸에 꼭 맞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분위기는 차갑지만 강인했. 그녀가 무대로 올라가자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녀는 변했지만 변하지 않은 것 같기도 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서민아였지만 눈빛은 더욱 단단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서민아의 강연 주제는 위험 투자에서의 여성의 정확한 판단과 결단력이었다. 그녀는 청산유수로 다양한 사례를 들어가며 이야기했다. 그녀의 모든 관점은 독창적이고 날카로웠으며 연이은 갈채를 받았다. 박준서는 객석에 앉아 그녀를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그는 한때 이런 여자를 가졌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고 동시에 자신의 어리석음에 깊은 후회를 느꼈다. 강연 마지막에 누군가 질문했다. 수석님, 사업적으로 이렇게 성공하셨는데 가정과 결혼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장내의 모든 시선이 서민아에게 쏠렸다. 서민아는 살짝 미소 지으며 장내를 훑어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최종적으로 박준서가 있는 방향에 멈췄지만 그에게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다. 마치 무심코 한번 쳐다본 것처럼 결혼은 제게 한때 투자였습니다. 서민아의 목소리는 맑고 단호했다. 저는 결혼을 통해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아 함께 성장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 파트너가 3천만 원의 감정과 돈을 아무 가치 없는 첫사랑에게 쏟아붓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제 투자가 실패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손절은 투자의 제1원칙입니다. 서민아가 말했다. 저는 빠르고 정확하게 관계를 정리했고 제 핵심 자산을 회수했으며 손실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말투가 부드럽지만 힘이 실렸다. 지금 저의 결혼관은 먼저 온전하고 강인한 개인이 된 후에 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영혼의 동반자를 찾는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가 저를 보상해 줄 필요도 저를 구원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제 자신의 배경이니까요. 장내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박준서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완전히 후련해졌다. 서민아는 그 결혼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녀의 인생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그는 다가가서 그녀를 방해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이 이미 다른 세계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았다. 포럼이 끝나고 박준서는 조용히 행사장을 떠났다. 주차장에서 그는 서민아의 포르쉐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서민아가 막차에 타려던 참이었다. 박준서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다. 미나야. 그가 그녀를 불렀다. 서민아가 돌아섰다. 그를 보고도 눈에는 놀라움도 혐오도 없었다. 단지 평온한 거리감만 있었다. 박준서 씨, 축하해. 아주 성공했구나. 박준서가 진심으로 말했다. 고마워요. 서민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 이제 다시 창업했어. 아주 작지만 잘 해나가고 있어. 박준서는 그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알고 있어요. 서민아가 말했다. 당신의 새 회사 이터널 테크 관심 있게 봤어요. 잘하고 있더군요. 이번에는 올바른 방향을 선택했어요. 박준서의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그녀가 아직도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니. 미나야, 박준서는 후회한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고 싶었다. 서민아는 그의 생각을 꿰뚫어 본 듯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박준서 씨, 우리 사이에 다시 시작이란 건 없어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럽지만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있었다. 내가 당신을 떠난 건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을, 그리고 나 자신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은 3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로 정의되어서는 안 되고 더더욱 자만심에 찬 남자에게 묶여 있어서는 안 돼요. 그녀는 차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탔다. 앞으로 잘 지내요. 박준서 씨. 포르쉐가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서민아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박준서는 그 자리에 서서 그 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음은 더없이 맑았다. 그는 결혼에서는 졌지만 성장을 얻었다. 그리고 서민아는 자기 자신을 얻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그녀가 당시에 평온하게 놓아준 것이
서민아가 자신에게 베푼 가장 큰 자비였다는 것을